정부 없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는 일제히 단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탄핵 위기와 미국의 관세 폭탄이 겹친 상황은 극복 불가능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세계 유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최소 2년간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브라운은 한국 GDP의 13.4%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340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한국 주식시장은 단 하루 만에 7.2% 폭락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싸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탄핵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무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대신 기업과 시민들이 나섰고 IMF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국민적 연대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OECD 경제분석팀은 국가와 기업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위기 대응 모델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기업의 CEO가 대통령을 만나 국가적 위기를 돌파했으며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사례를 21세기 글로벌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 파커입니다. CNN 국제부의 수석 경제 전문 기자이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국제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15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와 회복 과정을 취재해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현장 보도로 에드워드 머로우 저널리즘 상을 수상했으며 그리스 부채 위기와 브렉시트 같은 중대한 경제적 전환점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왔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했고 2010년에는 서울에 6개월간 머물며 한국의 신속한 금융위기 회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속보 알림음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이 전해졌죠. 저는 베스 파커, CNN 국제부 기자로서 그 역사적 순간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면적 관세 부과를 단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표정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발언이 끝나자 환호와 야유가 교차했고 이내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즉각 분석에 들어갔죠. 아시아 시장,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편집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베스, 이 관세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장 취재해야 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특파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죠. 전주 공장 3개월 셧다운 논의 중. 확인 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언론보다 먼저 듣는 충격적인 소식에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정보를 흘린 건지 의문이었죠. 즉시 한국 내 취재원들에게 연락했어요. 전주 협력사 대표들의 긴급 회의가 내일 소집되었습니다. 영상팀과 함께 다음 비행기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뉴욕 증시를 확인하니 현대차 주가가 단숨에 5%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즉각 출렁였죠. 금융 분석가들은 이번 관세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닌 장기적 재편의 신호라고 경고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경제 구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출 의존도 37%, 그중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죠. 더구나 최근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 상태였어요. 위기 관리 능력이 심각하게 타격받은 시점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다가 문득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의 대응이 떠올랐어요. 당시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던 나라죠. 과연 이번에도 그런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창밖의 어둠 속에 그 질문을 던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스태프와 만났어요. 베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부품 업체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의 말에 긴장이 더해졌죠.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전주로 향하는 차에 올랐어요. 무엇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녁 뉴스를 통해 한국 정부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미국과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발표했죠.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정부의 대응은 한계가 명확해 보였어요. 결국 위기의 실체와 해법은 현장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전주로 향하는 국도 위, 창밖으로 산업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월 16일 오전, 도시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관세 쇼크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단기적으로 10%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 생산 기지 이전 가능성. 알루미늄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취재진임을 밝히고 정문을 통과했어요. 이현석 대표가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표님, 셧다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제 질문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공식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이현석 대표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어제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는 생산량 50% 감축입니다. 내일 1차 협력사들과 비상대책회의가 있을 예정이죠. 공장 내부로 들어가 허락을 받고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작업자들의 긴장된 움직임, 평소보다 적은 인원, 그리고 일부 멈춰 선 생산 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한 작업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죠.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20년 넘게 여기서 일했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IMF 때도 버텼는데. 이현석 대표의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고와 물류 비용표가 놓여 있었죠. 관세가 적용되면 이 비용은 2배로 뛰게 됩니다. 장기 재고는 곧 기업의 숨통을 조르는 밧줄이에요. 그의 설명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얼마나 되나요? 제 질문에 이현석 대표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전체 수출의 35%가 미국 시장입니다. 대체 시장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밖으로 나오자 현장 책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 겁니다. 취재하실래요? 이 제안에 즉시 고개를 끄덕였죠. 현장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숙소로 돌아와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불안한 눈빛, 이현석 대표의 고민, 그리고 공장의 긴장된 공기가 생생했어요. 제 리포트 첫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한 결정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전주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더 본격적인 취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도미노의 첫 장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였어요. 1월 17일 아침 1차 협력사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15개 업체 대표들의 굳은 표정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주물량 50% 감축 통보 공문이 놓여 있었죠. 첫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향후 최소 3개월간 주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대차 구매팀장의 설명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다른 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초조함이 방 안에 가득했죠. 3개월이라 우리 회사는 한 달을 버티기 힘듭니다. 중소부품업체 대표의 말에 다른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출 상환 계획, 재고 처리 방안, 인력 유지 전략 등이 논의되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구매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직접 나설 예정이죠. 오후에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을 찾아갔어요. 하청 공장 야적장에는 빈 화물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문이 밀렸는데 오늘 아침에 전부 취소됐어요. 3차 협력업체 현장 책임자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저녁 전주 시내 호텔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현대차 임원,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금융권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부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간담회 후 한 임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실은 본사가 3가지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첫째, 미국 현지 로비스트를 통한 접촉. 둘째,
대통령 경제보좌관과의 비공식 채널 가동. 마지막으로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CEO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어요. 일개 기업이 국가 간 외교 문제에 직접 뛰어드는 상황이 놀라웠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정리한 내용을 CNN 본사로 송고했어요. 당일 저녁 뉴스에 제 리포트가 하이라이트로 방송되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백악관의 반응을 물었지만 개별 기업의 상황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죠. 취재 노트를 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미노가 계속 쓰러져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1월 18일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로 향했어요. 탄핵 사태로 썰렁한 청와대 앞에는 몇몇 기자들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죠. 3명의 정부 관계자를 만났지만 모두 비슷한 답변이었어요.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한적인 외교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더 솔직하게 말했죠.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최소 몇 개월이 필요한데 현 정치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자동차 산업 위기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계획은 빈약했죠. 한 경제 전문가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정부는 움직일 수 없어요. 결국 기업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확인하듯 저녁 뉴스에서 현대자동차의 긴급 이사회 소집 소식이 전해졌어요. CNN 본사와 연락해 다음날 아침 현대차 본사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편집장은 즉시 승인했죠. 베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쳐. 미국 시청자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1월 19일 아침 현대차 본사에 도착하니 비상한 분위기였어요. 대외협력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이사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나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중대 발표를 했죠. CEO가 직접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낮 비행기로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전략적 접근을 준비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백악관 면담이 가능했나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는 미국 내 네트워크를 통해 물밑 작업을 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과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했죠. 관세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대비했던 겁니다.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CEO의 출국 현장을 취재했어요. 공항에는 예상 밖으로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EO의 가슴에는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죠. 짧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각오를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CNN 본사에 연락해 백악관 취재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급히 날아가 정보원들을 만났어요. 한국 CEO의 방문은 이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현대차가 미국 내 고용을 강조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1월 20일 백악관 접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국 CEO의 방문은 정식 외교 일정이 아니었지만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진행된 특별 만남이었어요. 2시간의 회담 후 CEO의 표정에서 미묘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1월 21일 CEO의 백악관 방문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관세 완화 가능성 논의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미디어를 장식했죠. 회담 중 CEO는 테이블 중앙에 한국 국민과 협력사 직원들의 사진첩을 펼쳤다고 합니다. 국민이 하나 되어 기업마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호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상을 남겼다는 소식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 회담 직후 한국 내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돌아온 CEO를 취재하러 가는 길에 온라인에서 현대차 살리기 모금 캠페인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한 공식 캠페인이었죠. 인천공항에는 현대차 파이팅!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EO는 그 광경에 놀란 듯했어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온라인 모금액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수십억 단위의 기부를 선언했고 일반 시민들의 소액 기부도 이어졌죠. 1월 23일 저녁까지 모금액은 300억을 넘어섰어요. 불과 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LA 한인회에서 보내온 응원 영상을 확인했어요. 제외 한인회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코리아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뉴욕, 시카고, 토론토, 시드니 등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해외 교포들도 국경을 넘어 응원에 동참했어요. 이 사실을 리포트하며 글로벌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선 지지였죠. 미국 내 현대차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1월 24일 광화문 광장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연대 행사를 열었어요. IMF 때처럼 다시 뭉치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죠.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까지 세대를 초월한 연대였어요. 전주로 돌아가 협력사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1월 25일 성금이 제1차 지원금으로 전달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중소협력업체 대표가 지원금 통지서를 받고 문시호를 붉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죠. 국민들 덕분에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재원이 되고 있었어요. 1월 27일까지 모금액은 450억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금 속도는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지적했죠. 그리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28일 국회의 사당에 도착하니 비상경제 포럼이라는 배너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어요. 탄핵 정국으로 텅 빈 국회의 사당은 쓸쓸했지만 대회의실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기업 CEO들, 경제학자들, 시민단체 대표들로 가득했죠. 정부 공백 상황에서도 경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포럼 개회사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아니었죠. 외교부와 산업부 차관들도 참석해 있었어요. 그들은 제한된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다뤄졌어요. 첫째, 단기 유동성 지원. 둘째, 미국 시장 의존도 완화 전략. 셋째, 신규 시장 개척 방안이었죠. 대기업 대표들이 먼저 나서서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금융권도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공동체 정신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경제학자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념 대립은 사라진 듯했죠. 포럼 중간에 대형 홀로 이동하자 LED 모금 현황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목표 500억 돌파 임박이라는 문구와 함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1월 28일 오후 3시 드디어 500억을 넘어섰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500억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국민적 연대의 상징이었어요. 뜻밖의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금속 수거함의 금반지, 메달 등을 기부하는 모습이었죠.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모금과 오프라인 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국민운동입니다. 사회학자의 해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살린 현대적 연대였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위기 대응에 지혜를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인 1월 30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첫째, 모금된 성금의 70%는 즉시 협력사 지원에 사용. 둘째, 20%는 신규 시장 개척 기금으로 활용. 마지막 10%는 장기적 R&D 투자에 배정하기로 했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시민단체, 경제계, 학계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CEO의 백악관 방문 이후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관세 유예 가능성 검토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였죠.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를 취재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달리 HYUNDAI 로고가 찍힌 컨테이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면 중단에서 부분 재개로 전환됐습니다. 항만 관계자의 설명이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멈췄던 수출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2월 1일 전주 공장으로 다시 향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50% 가동률로 줄었던 공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었죠. 공장장의 안내로 생산 라인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장장의 설명이 현실적이었죠. 우선 70% 가동률로 증가시켰고 2주 내에 9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의 말에서 신중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생산 라인 재가동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다시 켜는 게 아닙니다. 현장 관리자가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원자재 공급망 재구축, 품질 관리 시스템 재점검, 인력 재배치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법인과의 화상회의 현장도 취재했어요. 알라바마 공장, 체코 공장 팀들과 연결된 화면 속에서 세계 각지의 동료들이 한국 본사의 위기 극복을 응원했죠. 우리도 생산량을 최대화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지키겠습니다. 미국 법인장의 약속에 한국팀이 박수로 화답했어요. 2월 3일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시 해고됐던 직원들이 복귀하는 환영식이었어요. 100% 인력은 아니었지만 약 70%의 인원이 순차적으로 복귀하고 있었죠. 동료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맞이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작업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얻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가족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감사함이 느껴졌죠. 2월 5일 본사 경제연구소에서 개최된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산업생산지수와 수출 지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하지만 이미 중요한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급망 회복 속도였어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분석가의 설명이 희망적이었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협력사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65%까지 회복된 수치가 그래프로 보여졌습니다. 2월 6일 저녁 서울 대형 광장에서 열린 희망 콘서트를 취재했어요. 중계 화면에는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는 시민들의 물결이 비춰졌습니다. 현장의 열기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공연에 참석한 시민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치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진정한 뉴스의 가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CNN 본사와 화상 연결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했어요. 베스, 몇 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군요. 앵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과 연대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10일 현대자동차 본사 강당에서 Next Vision 2030 선언식이 열렸어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죠. 국내외 언론과 관계자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CEO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의 첫 메시지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둘째, 기술 혁신의 가속화. 셋째, 기업과 사회의 연대입니다. 구체적인 미래 전략도 발표되었어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60% 달성,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 등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관리 기금 조성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매년 순이익의 3%를 적립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CEO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위기 극복 과정에서 태어난 통찰이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월 12일 서울에서 한미민간 경제협력 MOU 서명식이 열렸어요.
양국 경제사절단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미국 상무부 차관보와 대형 유통기업 CEO들이 방한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민간 차원의 협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서명식이 갖는 의미는 컸어요. 정부 간 공식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 외교의 새 모델이 제시된 것이었죠. 서명식 후 미국 대표단은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워싱턴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월 15일 미래 모빌리티 R&D 센터를 방문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셀과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현장은 활기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R&D 투자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오히려 미래 기술에 더 집중했어요.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은 연구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촉매제가 된 사례였죠. 2월 17일 금융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신용등급 안정화 그래프가 스크린에 표시되었어요. 단기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견고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대표의 발언이 주목받았죠.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월 20일 마지막 취재로 전국 광장에서 열린 아리랑 합창제를 찾았어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에는 위기를 극복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적 연대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부의 부재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낸 과정은 세계에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양심의 기자로서 본 한국의 연대는 진정한 해외 감동 사연 그 자체였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중요한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지혜는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위기 속에서 피어난 연대의 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가치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를 넘어 인간의 이야기였죠.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고만 살았어요. 받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나중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서울 도심에 있는 식당에서 영국인 여성이 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은 이제 다소 지친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이직을 하기 전에 시간이 생겨서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친구 피치가 일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10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이기에 일본으로 입국해서 출국은 한국에서 하는 여행 일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나라를 다 갈 생각에 기대가 정말 컸어요. 피치는 기계공학 전공자였는데 제 친구 중에 공부를 가장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기업에 입사하고 2년 차가 되자마자 일본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어요. 저는 2년 만에 피치를 만날 생각에 두근거렸죠. 그리고 일본 여행과 한국 여행 준비를 동시에 했는데요. 제가 피치한테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할 게 있냐고 물었더니 피치는 자기만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쿠오카는 유적지가 거의 없는 동네라서 도시를 즐기러 오라고 했어요. 네바다의 사막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요. 저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는 도시인 후쿠오카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이 아무래도 GDP가 더 높으니까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환율도 당연히 일본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한국이 환율이 더 높더라고요. 의아했지만 무사히 환전을 마쳤어요.
저는 기본적인 일본어 인사말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나중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를 대비해 한국어 책도 챙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본 공항은 다행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영어가 뭔가 이상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저는 라떼를 달라고 했는데 라떼를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영어 사투리들을 다 알아듣는데 여기는 거의 용어가 다른 수준인 것 같았어요. 피치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나마 공항이라서 영어를 알아들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대다수가 영어를 못한다고요. 일본에 도착한 저는 처음에는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차로 인해 평소의 수면 패턴이 깨졌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반 레스토랑이 저녁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바에서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들어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피치는 미안해했는데요. 그래도 일본은 편의점 음식이 잘 되어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첫 끼를 때웠죠. 조금 울적했지만 어쩌겠어요. 편의점 음식은 다행히 먹을 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신주쿠에 있는 식당들은 안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피치에게 저 불 켜져 있는 간판들은 다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피치가 말하기를 음지문화라고 했어요.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는 그런 곳들이라고요. 저는 정말 의아해서 피치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은 성매매가 불법 아니야? 라고 했더니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 도우미 같은 것들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신주쿠에서 독특한 것을 봤는데요. 커플로 보이지 않는 일본 여자들과 남자들이요. 반문화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내 온사인이 켜진 후쿠오카의 거리를 걷다 보니 경외감과 압도감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풍부한 문화와 경이로운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일본에 왔지만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시부야의 한적한 뒷골목에서 청소년들이 구석에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길바닥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러 온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방과 후 친구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도시에서 길을 잃고 외롭게 지내는 가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한 어린 소녀를 보았는데 눈은 공허하고 표정은 체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작고 낡은 가방에 소지품을 넣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후쿠오카에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흔한 풍경이라고 피치는 말해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선진적이고 문화와 기술이 풍부한 사회가 이렇게 눈에 띄는 문제를 거의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치는 혹시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안 들린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스피커에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 소리를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게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시설을 만들 생각을 하지는 않고 청소년들이 흩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 말이에요. 영국이었으면 아동학대로 당장 잡혀갔을 일들 말이에요.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 저는 매 끼니마다
현지 문화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영국의 외식 물가는 살인적이니까. 일본에 온 김에 아시아의 모든 음식을 맛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후쿠오카의 우동집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친 사건은 제 기분을 조금 상하게 했어요. 한 여행 블로그에서 직접 뽑은 우동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저는 혼자서 식당으로 갔는데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내부는 다다미와 낮은 테이블로 아늑했고 차분한 분위기가 즉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어 메뉴판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블로그에 많이 써져 있던 곳이라서 사진을 보여주고 무사히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사진이 없었더라면 일본에서 주문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영어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지 다들 제가 말을 걸면 많이 피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섬세한 식기와 고유한 인테리어에 감탄하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대로 예술적인 플레이팅과 풍미가 가득한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메인 요리와 함께 반찬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이게 맛있어서 저는 여러 번 더 달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주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미식 경험에 만족하며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총액을 보자마자 만족감은 금세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당황한 저는 종업원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반찬은 별도로 청구되며 작은 그릇 하나하나에 추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뉴판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적어도 제가 눈치챈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식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혹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좌절감, 식사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약간의 짜증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로 기분이 가라앉은 저는 마지못해 계산서를 지불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먹은 거긴 하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살짝 속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거래가 간단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몰랐던 일반적인 관행인지 아니면 저처럼 정보의 어두운 관광객을 노린 고립된 사건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행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도 문화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일본의 청소년들의 얼굴이 함께 떠올립니다. 그들은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모든 개인 특히 젊은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경험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과는 달리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영어가 안 통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어가 통하는 나라에 오니까 숨이 트이더라고요.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대중교통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통체증과 끝없는 주차 공간 찾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제공하는 자유와 편리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외국의 교통 시스템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편제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 전체와 그 너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정시성, 청결함은 고향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에 서서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는 전광판과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매표기의 편리함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차가 매우 정확하게 도착하고 출발해서 하루 일정을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었죠. 서울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이유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를 사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부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제일 마음이 편안했던 부분은 서울역에서였어요. 번잡한 서울역에서 나오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휩싸였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짜릿함과 압도감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를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저는 도시 경관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광경 즉 공공장소, 특히 기차역에서 피난처를 찾는 노숙자들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주요 교통 요충지인 서울역의 인파속을 헤집고 다니다 보니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숙자의 흔적도 없었고 구석에서 잠을 자거나 잔돈을 달라고 컵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차역이 노숙자들의 임시 쉼터 역할을 하는 다른 주요 도시에서 목격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노숙자들을 놓쳤거나 운이 좋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머무는 동안 여러 번 역을 방문했지만 노숙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관찰에 호기심과 감동을 느낀 저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 밖으로 나가보니까 역시 서울에도 모여있는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료로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실로 감동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여러 명이서 나눠 먹던 아이들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다행히 노숙자들 중에 아이들은 별로 안 보였고요. GDP와는 관련 없이 한국이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더 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역의 상황은 효과적인 사회 정책에 영향력과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않도록 사회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를 거닐다 보니 매혹적인 한식향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저는 요즘 유행하는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었어요. LA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집이 인기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자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두부를 먹으러 온 건데 순두부 말고도 다른 메뉴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순두부집에 왔으니까 돈가스 이런 걸 먹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오랫동안 먹어보고 싶었던 영순두부찌개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버가 작은 접시를 제 테이블로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애호박볶음, 매콤한 오이 샐러드,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요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하며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생각나서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따뜻한 미소로 반찬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무료 반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어색한 영어로 It's free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 외에 다른 반찬이 나오면 보통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어 식사 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김치를 추가로 달라고 하면서 진짜 돈을 안 내냐고요. 종업원은 웃으면서 오브 콜스라고 말했어요.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매운맛, 신맛, 단맛, 고소한 맛 등 메인 요리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제스처 자체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반찬의 개념은 관대함과 환대의 상징, 손님을 환영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문화적 포용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맛도 있었지만 반찬이 무료라는 사실에 기분이 더 좋았어요. 이후 들어간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은 식사 시간은 맛과 전통을 통한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넉넉하게 차려진 반찬은 제 입맛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나눔의 아름다운 소박함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공짜로 제공되는 풍성한 반찬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친절의 제스처이자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간직할 환대 정신의 요리적 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부러운 점이 있었어요. 이게 부러운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본도 영국도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는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관습이 있거든요. 특히 비슷한 전통이 널리 퍼져 있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여행 중에 이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영국에서는 성을 안 바꾸는 여성들도 있기는 한데 재혼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이 워낙 다 바꾸니까 이상하게 보일까 봐 아직 웬만하면 다들 바꾸는 추세예요. 하지만 한국 여행은 제 개인적인 신념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여성이 결혼 후에도 일반적으로 처녀 시절의 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측면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중요시하고 가문의 혈통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정체성이 남편의 정체성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에게 힘이 되고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문화권에서는 결혼 후 성을 바꾸는 것이 결혼 생활의 단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차이가 많이 부러웠어요. 저한테 이번 아시아 여행은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적 이해를 많이 하게 된 일이었어요. 저는 추억과 경험 교훈이 가득한 보물 창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각 문화에 접근하고 차이를 포용하며 예상치 못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위스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최신 전자기기나 유행에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꼭 구매해보고 새로운 어플이 나오면 꼭 이용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한국을 모를 때도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았어요. 반도체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부터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을 썼는데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편해서요. 그래서 그런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고도 도대체 어느 나라 브랜드인가 싶어서 찾아본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미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훨씬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파리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인이었었는데 요즘은 한국인들이 더 많은 것도 같고요. 출발을 하기 전에 숙박시설에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파리 중심지의 호텔 가격은 너무 비싸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치안이나 교통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 하거든요. 여행에서 숙박은 항상 필수적인 부분이고, 특히 서울처럼 번화한 대도시에서는 호텔 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숙박 어플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서울의 다양한 호텔을 둘러보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럭셔리한 호텔은 제 예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범하면서도 편안한 호텔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급 호텔의 가격도 위치와 편의시설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조금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좋은 등급의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맨날 호텔 후기를 찾아봤어요. 슐트는 우아하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서비스 수준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제 방은 넓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으며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도시의 불빛과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불한 가격 대비 숙박시설의 질은 놀라웠습니다. 파리에서 비슷한 퀄리티의 방을 구하려면 2배는 좋기 더 비쌌을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가치를 지닌 경험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 부담 없이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을 즐길 수 있었던 한국 여행에 대한 감사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고급 호텔들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여행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머물며 더 많은 도시를 탐험하고 한국식 환대의 섬세한 면모를 만끽할 수 있었죠. 예상치 못한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운 여행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대한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공항을 탐색하는 것이 막막했지만 곧 유용한 지도와 표지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장식된 표지판을 마주한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을 여행하던 중 저는 한국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바로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지니어였던 저는 항상 디지털 연결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통신 엔지니어지만 언제나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파리에서는 이게 안 될 때가 많았고요. 파리는 GDP면으로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으로도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던 저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도
저런 무료 와이파이에 대한 표지판을 많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웃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접속하고 나면 이상한 링크로 연결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빨리 네트워크를 찾아 쉽게 연결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결은 성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저는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심지어 영상 통화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와이파이가 제공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이러한 연결성이 일상생활에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수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끊김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발견한 저희 경험은 한국에서의 기술 경험 중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이었고 전통과 최첨단 기술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에 감탄을 더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한 저는 서울의 중심부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동의 가장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명동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대 레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멋있게 꾸며 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레드가 2만 개나 달려 있어서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거든요. 무료로 보여준다니 신이 났죠. 저는 명동을 걸으며 도시의 밀집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거리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과는 다른 화려하고 시끄러운 느낌이 좋았어요. 옛날에 SNS에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시는 파리나 도쿄, 뉴욕밖에 없다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파리보다는 서울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노점상들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고 저는 진짜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배가 불러서 다 먹어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호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명동에서는 꼭 명동교자에서 칼국수를 먹어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골 육수가 엄청난 맛이라고 했거든요. 칼국수는 엄청 금방 나왔어요. 햄버거보다 더 패스트푸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칼국수 한 그릇은 따뜻한 상태로 나왔어요. 국물은 걸쭉한 게 진짜 맛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진짜 맛있는 건 김치였어요. 김치가 제 앞에 놓이자 선명한 붉은색과 완벽하게 발효된 배추와 무의 모습은 시각적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겁을 먹었어요. 김치 사이에 가득한 마늘이 좀 위협적이었거든요. 마늘 냄새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맛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명동 교자에서 유명한 김치를 먹어보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요. 외국인으로서 김치에 대한 경험은 파리에서 파는 김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곧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정통 김치와 비교하면 그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그 맛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매운맛, 신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김치의 단맛이 살짝 가미되어 균형이 잘 잡혀 있었어요. 배추의 아삭함과 발효로 인한 깊은 풍미가 어우러져 이전에 맛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웠지만 압도적으로 맵지는 않았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적이는 명동 거리를 거닐며 신세계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저도 모르게 흥분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한데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났어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어요. 이 지역은 쇼핑과 활기찬 거리 생활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기다리는 광경에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신이 났어요. 진짜 현지인들이 있는 장소에 제가 있는 거니까요. 줄을 서서 저도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예쁜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이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거리의 순경분들이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주셨고, 사람들은 새치기 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모두 질서를 잘 유지했어요. 신세계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눈부신 크리스마스 레드 조명이었습니다. 마치 윈터 원더랜드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추웠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서 신이 났어요. 복잡한 디자인과 패턴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전체 공간을 감싸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서서 레드 조명이 춤추듯 깜빡이며 건물을 형형색색의 만화경으로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규모뿐만 아니라 예술성에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명이 이미지를 만들고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조율된 방식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방문했어요. 롯데백화점은 황금색 조명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리를 아예 조성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게 추위를 잊을 정도였어요. 여행을 좋아하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은 제가 여행 중에 항상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휴대폰 배터리 수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걱정이 금세 사라졌고, 놀랍게도 이 점이 제가 서울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여행을 온 순간부터 저는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보조 배터리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렇다고 여행을 다니면서 핸드폰을 안 쓸 수도 없고요. 카페, 레스토랑, 대중교통 정류장, 심지어 일부 공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휴대폰 충전 시설은 파리를 포함해 제가 방문했던 다른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급하게 업무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휴대폰 배터리가 15%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카페에서 하루 종일 관광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과 한국어 간판 번역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배터리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져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 보조 배터리도 이미 다 쓴 상태였죠. 몇 분 만에 휴대폰이 순조롭게 충전되었고, 저는 다시 걱정 없이 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쇼핑을 하는 동안 휴대폰을 안전하게 맡기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락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좌석 바로 옆에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버스에도 충전용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편리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배터리 방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진 촬영, 내비게이션, 인터넷 연결 등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전역에 충전 시설이 널리 보급된 것은 서울시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의 니즈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여행의 편리함과 즐거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편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서울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청결함입니다. 이건 파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거예요. 파리는 여름에 여행을 오면 절대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오줌 냄새가 가득하니까요. 겨울에 온다고 해도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번화한 명동부터 청계천의 고즈넉한 길까지 서울의 거리를 거닐면서 저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공공 쓰레기통도 넘치지 않았고 재활용을 위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행인 것 같았습니다. 청결함은 대중교통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역은 음식 포장지나 음료수를 흘린 흔적도 없이 깨끗했고 전 세계 지하철역에서 보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도 마찬가지로 낙서나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 점이 인상적이면서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서울 어디를 가도 음식 냄새 말고 이상한 냄새를 맡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혼란이 예상되는 인기 관광지나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청결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을 거닐었던 기억이 나는데 북적이는 인파와 수많은 노점상들 사이에서도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이 흘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방문객들도 이러한 상인들의 노력을 존중하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진 청결은 단순히 쓰레기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도시의 아름다움과 청결을 유지하려는 집단적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공공장소에 대한 시민의식과 존중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깨끗한 거리는 제 여행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주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며 환경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존중이 도시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휴대폰을 충전해 주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작은 호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베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대함의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저항에 부딪히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한국에 놀러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력 추천해요. 서울은 언젠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거니까 얼른 모두 지금 놀러 가도록 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서울을 여름에 방문해 보려고요. 생각보다 파리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표도 싸더라고요. 여름에 가면 꼭 워터파크에 가볼 생각이에요. 이런 놀이공원 같은 워터파크는 한국에만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유럽 여러 나라를 가봤었는데요. 꼭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은 정말 너무 즐거운 나라니까요.